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신체 부위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뇌와 관련한 질환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뇌혈관 질환을 경험하는데 또 그중 상당수는 재발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열린병원 김순기 원장과 함께 뇌혈관 질환의 재발에 관한 다양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에게 암 다음으로 흔한 사망 원인 뇌혈관 질환. 조기에 발견해 치료에 성공해도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재발하기 쉽고 재발했을 때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데요. 뇌혈관 질환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일까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뇌졸중이 종류가 나뉜다고요? 예, 아주 복잡하게 나누어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뇌일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네. 한방에서는 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양방에서는 대표적으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 이 모든 걸 전부 다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그냥 뇌 관련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뇌혈관과 관련된 모든 질환을 뇌졸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주변에도 보면 뇌졸중 때문에 쓰러졌다고 하는 사람이 꽤 자주 듣는 것 같거든요. 네네.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건가요? 통계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0.25% 정도가 매년 새로운 뇌졸중 환자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전라북도 인구를 약 200만 정도 잡는다면은 매년 한 5천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가 새로 발생되고 단순한 숫자로만 생각한다면 하루 매일 한 15명 이상의 환자들이 뇌졸중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들으니까 훨씬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체 인구의 0.25%지만 이게 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많아지겠죠? 예, 당연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뇌졸중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들 보통 5가지 메이저 팩터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원인이 고혈압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혈압을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병이고 쉽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고혈압이 뇌 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팩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당뇨고요. 또 심장 질환이 있을 때 뇌졸중이 잘 생긴다고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관 안에 기름기가 높아져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고지혈증 이럴 때도 뇌출혈이나 뇌혈관 장애가 잘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누구나 잘 상상할 수 있겠지만은 술이나 담배 또한 뇌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팩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뇌졸중 하면 재발하는 경우도 잦죠? 네,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 중에 한 10% 정도가 매년 다시 재발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돼 있고요. 환자들이 요새 아주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병원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초기 치료는 의외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초기 치료가 잘 됐던 분들 중에 보통 2, 3년 지나고 나서 뇌졸중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안 하던 술 다시 마시고 다시 또 흡연하고 운동량 적어지고 꼭 먹어야 될 약을 안 먹는다든지 이렇게 게을러졌을 때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전체 뇌졸중 환자의 10%, 사실은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재출혈이나 뇌혈관이 다시 막히는 그런 뇌졸중으로 계속 이렇게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질병에 걸렸을 때 완치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치료를 한 다음에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뭐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를 약을 먹는다고 완치가 되지 않고 마치 친구처럼 평생을 가는 것처럼 뇌졸중 역시
이 병을 잘 다스려서 네. 다시 나를 건들지 않도록 친하게 지내면서 평생을 가야 될 그런 병 중에 하나이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발하는 경우가 예. 이제 아무래도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예. 많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재발을 하면 치매 같은 큰 후유증이 발생하기도 한다고요. 왜 그런 얘기가 있냐면은 뇌혈관 장애가 있은 후에 대부분의 경우에 뇌가 회복되는 이유는 망가진 뇌가 네. 다시 좋아져서가 아니라 예. 놀고 있는 뇌가 도와주기 때문에 보충을 해서 뇌가 기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저희들 보통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전체 뇌 중에 평생 쓰는 뇌가 4~5% 이상을 안 쓰고 네. 95% 이상은 우리가 무덤에다 반납을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번 망가진 뇌는 회복이 안 돼요. 나머지 놀고 있는 95%의 뇌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걸 회복되는 건데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자꾸 줄어들게 재발이 되게 되면은 망가진 뇌가 다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있던 뇌가 다시 또 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2중, 3중 피해가 오게 되고 처음에 왔을 때 뇌졸중보다 2차나 3차에 걸친 뇌졸중의 증상이 훨씬 더 악화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이 인지력, 또 몸의 균형 감각, 또 근육을 쓰는 부전마비, 마비가 된 이런 것들이 심해지기 때문에 재발이 됐을 때 치매가 잘 생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뇌 손상이 왔을 때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서 예, 그렇게 가능성이 이야기- 굉장히 높아지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보다는 네. 뇌혈관 치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가 네. 이렇게 뇌혈관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뇌혈관에 의해서 생기는 치매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뇌혈관 질환의 빈도수가 더 많은 건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쪽,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세 나라가 뇌혈관 질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기후 탓인지 음식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유전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직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네. 동아시아 쪽에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이나 중국 이런 쪽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에 비해서는 네. 뇌혈관 질환이 많은 편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 이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나 대상이 있죠. 예. 태생적인 팩터를 따지면 가장 많은 것이 연령입니다. 네. 65세 이상 환자들에 있어서 뇌졸중 발생률이 보통 65세 이하의 환자들보다 3배 이상 발생되는 걸로 돼 있어서 확실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요. 상대적으로 또 여자보다는 남자분이 그러니까 고령의 남자분들이 뇌졸중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거의 2배 이상 여자보다 뇌 출혈이나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증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뇌졸중 환자 중에 10%는 재발을 한다고 예, 예. 말씀하셨는데 예, 예. 재발하는 환자들을 놓고 봤을 때 예, 예. 뭐 일반 환자와 다른 점이 있나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운동도 하고 투약을 하면서 재발하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요 근래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개발된 약들이 네.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약들이 많이 또 생성되고 또 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약을 꾸준히 먹었을 때 뇌혈관 질환이 다시 생기는 분들은 거의 보지 못해요.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원인이 예. 투약이나 치료해야 될 것들을 게을리할 때가 가장 많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재발이 이렇게 높다는 건 꾸준한 관리가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예, 네. 예.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가장 많은 재발의 위험성의 첫 번째 우리가 누구나 잘 알겠지만은 이제 음주가 있습니다. 예. 술 자체가 술에 의한 뇌졸중은 대부분의 경우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하고 관계가 많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술 자체는 술이 부대가 되거나 하면은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찌꺼기들이 네. 몸에 배출이 되는데 그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성분들이 혈관벽을 긋고 다녀요. 상처를 내죠. 네. 우리가 술을 먹고 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이유도 술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분비물 중 어떤 그 중에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혈관을 갖다가 긁고 다니면 상처를 내죠. 생채기를 내면은 그 상채기가 난 그 혈관 안에 네. 혈관이 부상당하지 않게 우리가 마치 반창고를 붙이듯이 우리 몸에는 혈소판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늘어붙게 돼요. 예. 늘어붙으면 그 부위의 혈관이 오히려 약해지면서 잘 터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는 한두 잔의 술은 좋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제 경험상 한두 잔으로 끝내는 분들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참 좋은데요. 예. 그래서 음주가 거의 뇌출을 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흡연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흡연의 뇌혈관 질환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뇌경색증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음주는 뇌출혈을 잘 일으키지만은 담배는 대부분의 경우 뇌혈관을 막는 뇌경색증을 잘 일으키는 걸로 돼 있는데 담배를 폈을 때 뭐 타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 이런 걸 차지해 두고 네. 산소보다 결합력이 수백 배 이렇게 강력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그 적혈구에 늘어붙게 됐을 때 우리 산소가 필요한 뇌는 보통 3분 40초 정도만 혈류가 공급이 안 되면 죽게 되거든요. 네. 특히 혈관이 푸석푸석해지고 부종이 생기고 혈류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담배를 폈을 때 높아지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농도가 뇌의 혈관을 굉장히 수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서 작은 혈관들이 먼저 막히게 되고 담배를 오래 폈을 때 기능이 떨어지는 것. 그렇게 뇌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지죠. 우리가 흔히 담배를 피고 나서 나는 릴렉스가 된다, 좀 이완이 된다, 좀 흥분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담배를 폈을 때 릴렉스 되는 것이 아니라 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기 때문에 뇌가 팡팡팡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 줄어드니까 내 머릿속이 좀 안 돌아가서 복잡한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기능 때문에 우리가 흔히 릴렉스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담배는 백해무익한 거 다 알지만은 담배 때문에 생기는 뇌혈관의 질환은 상당히 막급합니다. 네. 네. 술, 담배가 몸에 미치는 영향,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힐 만한 그 원인이 있을까요? 생활 습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첫 번째가 또 다른 걸로 따지면은 가장 먼저가 비만. 네. 65세 이상 연령분에서 비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운동 부족하고 같이 겹치면서 네. 이것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만이 몸무게가 보통 1kg 정도 늘게 됐을 때 네. 전체적으로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퍼센티지가 8% 이상 높아진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kg 이상 만약에 몸무게가 늘었다면은 굉장한 많은 퍼센테이지에서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왜 이렇게 비만이 뇌졸중을 일으키느냐는 원인은 확실히 알려지지 않지만은 비만하고 혈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몸무게가 늘었을 때 혈압은 반드시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뇌졸중의 첫 번째 팩터가 고혈압이었던 것처럼 네. 이런 게 이 고혈압의 조절이 비만이 있을 때 조절이 잘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뇌졸중이 잘 생기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운동 부족 중에 특히 이렇게 뇌졸중이 있거나 뇌졸중이 염려가 되는 분들은 사실은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항상 얘기할 때 많이 걸어라.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라. 그다음에 수영 같은 걸 해라. 이게 다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네. 하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지에서 다시 펌핑을 해서 심장이나 뇌로 올리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뇌 안에 생기는 뇌출혈이나 뇌혈관 장애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돼 있어서 연배가 드실수록 하지 운동, 걷거나 다리 쪽의 근육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식습관도 뇌졸중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통계를 봤을 때 보통 하루에 섭취하는 염분량이 네. WH에서 권고하는 것이 보통 25g 이하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라북도 통계를 보면은 약 40g 정도. 사실 여러분들 감이 안 오지만은요, 40g이면은 큰 수저로 한 3스푼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먹고 있거든요. 입맛의 고장인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뭐 젓갈류, 또 김치, 또 된장, 고추장 이런 네. 장류에 예. 소금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걸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소금을 먹게 됐을 때 이 소금 역시 소금이 NaCl이라고 하는 분자식이 있지만 분해가 됐을 때 NaCl 이렇게 나는 NA가 나트륨이 네. 대부분의 경우에 뇌 안에 혈관에 상처를 주고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염식을 강조하고 과자에 이렇게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갖다가 적극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들 이렇게 특히 또 탄산음료에도 네. 나트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들 또 학교에서 저염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거나 그런 이유들 자체가 네. 이렇게 혈관 장애를 없애주는 그런 기초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소금 함유량을 줄이려고 한 노력을 하게 되죠. 네. 또 수면 장애도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죠? 수면 장애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뇌파와 각성돼 있을 뇌파는 틀립니다. 네. 각성돼 있을 때는 주로 우리가 베타파라고 하는 뇌파를 쓰게 되고 잠을 잘 때는 알파파라고 하는 뇌파가 잘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알파파가 계속 유지가 될 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산소 쪽에 빠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런 분들이 새벽에 주로 이렇게 출혈이나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잠을 자고 나서 산소 농도가 떨어졌을 때 네. 뇌 안에 충격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새벽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증이 많은 거거든요. 수면 장애가 오게 되면은 이 알파파가 지배되는 시간 동안 산소 호흡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골이나 무호흡 같은 것들은 뇌에 치명적인 영향. 그래서 우리가 무호흡에 있어서 무호흡을 하는 사람들 중에 30~40%가 뇌졸중으로 가는 걸로. 사실은 다른 병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무호흡이 있는 분들 같은 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치료를 해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예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애초에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과 이미 질환이 한번 있으셨던 분들이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나요? 같습니다. 같은가요? 네. 뇌졸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을 꾸준히 정확히 검사를 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이 있는 분들은 보통 2년에 한 번씩은 뇌 안에 혈관 장애가 있는 거는 다시 검사하는 것으로 돼 있고 6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해서 말씀드렸던 고지혈증, 혈압, 당뇨, 그다음에 혈관에 특히 염분 성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치료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뇌졸중이 처음 발생하거나 네. 재발하거나 그게 불문율이죠. 근데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 항상 재발이 되고 말씀드렸던 건 재발을 됐을 때 뇌 안에 혈관 장애가 훨씬 더 심각하게 문제가 일으키는 거죠. 뇌혈관이 재발되는 이유 중 여러 가지 피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네네. 결국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환자를 치유해야 될 그런 포션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이 늘어나는 거죠. 예. 이게 뇌졸중이 재발했을 때는 그만큼 손도 가야죠. 약도 더 써야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면 결국 평생 약을 복용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지금 이제 또 어떻게 획기적인 또 다른 치료 방법이 나와서 또 요새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다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지금의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하게 약물 치료. 그다음에 정기적인 검사.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은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뇌혈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요즘 춘곤증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루 종일 나른하고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심하면 식욕 부진에 소화불량도 생깁니다. 춘곤증은 신체가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종의 생리적인 피로감으로 실제로 질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춘공증이라 생각되는 피로감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데요. 간염, 당뇨병, 폐결핵, 빈혈, 갑상선 질환, 우울증 등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춘곤증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된다고 느낀다면 정확한 검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